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동하는 철학자 최진석 이사장과 말씀 나눕니다. 최진석 이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뜻밖에도 체육이었는데요. 운동은 나를 직접 경험하는 활동이고 운동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체력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에너지가 되고 생각의 힘이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주 학생들과 새벽 일출 등산을 꼭 한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철학자다운 발상이죠. 노자, 장자 철학의 대가,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최진석 이사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노자 장자 철학의 대가시죠. 최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동하는 철학자로서 지금 어떻게 후학들을 가르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고향인 한평에 내려가셔서 계시는데 원래 그 태어난 곳은 그 섬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태어난 곳이 그 하이도라는 섬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고향 아닙니까? 예. 하이도라는 섬에 옆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이 긴 섬이 있는데 장병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 부속 섬이기 때문에 그 행정구역은 후광리. 김대중 대통령님 호가 후광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후광리에서 나셨거든요. 고향이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후광리죠. 장병도는 굉장히 작은 섬이죠.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예. 지금도 한 30가구나 사나. 그 장병도를 이제 몇 살 때 떠나오신 거예요? 5살 정도 좌우에 떠나온 것 같아요. 8살 때. 그러면 기억이 어렴풋하게. 기억 없습니다. 아예 없으시군요. 어떤 영리한 분들은 그 나이에 기억도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섬을 거의 이제 60이 넘어서 처음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장병이란 말이 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섬분들은. 진절. 예. 그러니까 장병이란 게 긴 자루란 뜻이에요. 그 전라도 말로 진절. 진자로 하다가 아마 진절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섬에서 나서 제 이름을 호적에는 최진절로 올랐어요. 그러세요? 예. 호적에는 최진절로. 그러니까 진절에서 태어났으니까. 최진절. 너는 진절이다. 예. 그래서 저는 최진절이었는데, 그 제가 그 섬을 떠나온 다음에 한 5, 6년 지났죠. 내가 회감날. 회감날 그 섬에 내가 다시 찾아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그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날 때 달고 나온 내 태를 어디다 묻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60살부터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그다음에 나한테 약속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회감날 그 섬을 다시 찾아가서 내 태를 묻어놨다는 자리 앞에서 내가 절을 3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감날 내가 태어난 내 원시에 본연한 곳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나한테 한 약속은 전혀 깨질 수 없는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내 비밀인데. 새말 새몸짓으로 살자. 그런 약속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 회감날 그 섬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그 섬을 한 번 방문한 거죠. 그렇죠. 내가 어려서 살 때는 잘 모르고. 그 원래 한평이 고향이었는데 한평 중에서도 손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손불. 손불. 부처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이 지명이 기가 막힌데요. 부처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곳을 손불이라고 하는데 그 손불에 살다가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하이국민학교 장병 분교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예. 거기서 근무하시는 그 기간에 거기서 저를 낳으셨죠. 네네. 그래서 그 고향이 그쪽이 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이름도 진절인데 어떻게 진석이 다시 되셨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진절이라는 이름이 성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명이니까. 그런데 이제 육지에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네 아들 이름이 어떻게 진절머리 난다고 그 진절머리 난 거를 연상시킨다. 진절이 하니까. 예, 그걸 자꾸 예. 놀리고 그러니까 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네네. 우리 아버님이 그 호적 원부를 위조하신 거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 제방변으로 시작하면 절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한 획을 그어서 나무 목으로 바꾸면 석이 돼요. 아, 그거를 한 획만 바꾸면 그렇게 되는군요. 그 빛날 석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황석영 선생님도 쓰시는 그 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한 획을 더 그으셔가지고 석으로 만드셨죠. 아유. 옛날 호적에는 또 한글이 네. 안 적어져 있었거든요. 한자로 써져 한자로만 있었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재치가 있으신 분이네요. 아들 사랑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재치, 지혜 이런 게 다 총동원 되셨겠죠.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부모님을요?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에서 평생 교편을 잡으셨고요. 네. 우리 어머님은 아마 그 무학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나를 사랑할 줄만 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 줄도 잘 모르시고 모든 걸 나한테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모른다. 네가 배운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좀 가슴 아픈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최 교수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그 죽음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예. 말씀을 들었어요. 그 곡기를 끊고 가셨는데요. 근데 우리 다른 분은 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못 하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생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집착이 네. 좀 강하셨던 분이고 네. 그런데 말년에 그런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네. 너는 철학자니까 가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예. 그런데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는데 그렇게 곡기를 끊고 가시는 그걸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직접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그걸 들려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나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철학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철학했다고 죽음에 대해서도 가끔 이야기하더라. 근데 나는 철학 같은 거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가시네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가르치고 가신 거죠.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게 유언인지 어쩐지는 모르시지만은 저한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나 이제 그만 먹을란다였어요. 네. 나 이제 그만 먹을란다. 그렇게 하시고 뭐 유언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그 말씀 한마디 남기고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최진석 교수님을 철학의 세계로 이끈 어떤 동기 중에 어떤 죽음이라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죽음이 저를 철학자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려서 고등학교 1학년 초반인가 뭐 중학교 3학년 끝날 때쯤인가 내가 누워서 네. 오후에 예. 덕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당에 덕석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쏜 백숙을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데 초저녁인데 아직 어두워지기도 전이죠. 그런데 별똥별이 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골에 있으면 그 별똥별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별똥별을 보고 나도 저 별똥별처럼 질 운명이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그 나이면 예쁘다. 그렇게 느낄 것 저도 같은데. 내내 그랬었죠. 예. 네,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나도 별똥별처럼 곧 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두려움, 공포에 빠졌죠. 그 순간에 공포에 빠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백숙을 써서 들고 오시는데 네. 처음 보는 여자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예, 너무나 생경해 보이고 전체 세계가 너무나 생경해 보이고 뭐 내 형제 자매 아버지도 전부 다 생경해 보이고 처음 본 사람들 같아요. 세상이 처음 본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포를 상당히 오래 겪었죠. 네, 네. 오래 겪었고 한 40대 후반까지는 그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걸 가까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언제셨어요? 제가 아마 6, 7살쯤 됐을 거예요. 네네. 7살쯤 됐을 것 같은데 우리 큰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 누나는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텐데. 집안에 굉장히 큰 슬픔이 있으셨군요. 예, 큰 누나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큰 누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고,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네. 또 유산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죽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별똥별을 보고 죽음을 느낀 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이전에 더 큰 경험이 있는데 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내 별똥별 보고 느낀 것보다 더 강한 경험이 있잖아. 근데 왜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지?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너무나 큰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어린 나이였지만 아마 집안의 그 무거운 공기라든가 이런 게 다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다음에 죽음이 뭔지를 모를 때도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죽음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별똥별서부터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경험을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데 네. 그것은 차마 내가 꺼내지를 못했던 게 아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나를 철학으로 이끌 수 있게 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네. 별똥별에서 지금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심리적으로 근원을 추적해 보면은 아마 큰 누나의 죽음,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의 유산하시는 모습 이런 것에서부터 왔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도 그것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고 네. 차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숙제가 남아 계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충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별똥별을 보고 어떤 죽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예. 인지하고 예. 그러면 죽음과 반대되는 것을 어떤 추구하기 위해서 철학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죽음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갖기 위해서 철학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그냥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품고 네. 자세히 관찰을 한 거죠.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어떤 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 같고 또 철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 자세히 보기 네. 이런 것이 길러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 철학과 간다고 할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런 너무 세속적인 질문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도 이제 문과였으니까요. 대학 갈 때 저는 어학은 안 가요. 숫자 싫어하니까 경영 경제도 싫어요. 남은 게 이제 인문 사회과학 이 정도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무 간섭도 안 하셨는데 절대 철학과만 가지 말라 그러셨고요. 약간 옛날 어른들이 생각할 때 철학을 하면 좀 배가 고프다. 좀 염세주의로 빠진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대학교 1학년은 계열별로 들어갔어요. 네네. 그다음에 2학년 때 과를 선택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문과 계열에 260명이었는데 그중에 철학과를 선택한 사람이 2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드물었네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이제 저도 철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 철학과를 선택했다고 우리 아버님한테 학비를 내시니까 예. 그런 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전보를 쳤죠. 예. 그 철학과를 가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에 밤기차 타고 새벽에 내 자취방에 오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냥 급하게 오셨을까요? 철학과가 웬 말이냐. 철학과는 안 된다.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하셨네요. 철학과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철학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과를 선택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고시보라고. 고시보라고. 현실적인. 예, 고시보라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고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철학과에 가서 하는데 뭐 고시도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네.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보시라고 그 고시 공부하는 안내서 같은 거를 사서 내가 책꽂이에 꽂아놓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령이 좀 있으신 편이시네요. 근데 예. 그 부모님 속이기가 세상에서는 제일 쉬운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또 알고도 넘어가 그렇죠. 주시는 것도 부모님들은 있고요. 또 속아주실 준비가 네.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예. 그렇게 어렵게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시작을 하셨는데 박사과정을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고 1990년에 중국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사실 외국 나가기도 쉽지 않고 중국은 특히 우리나라하고 그 미수교국이었죠. 국교도 맺어지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 별똥별을 내내 봤잖아요. 네, 그런데 네. 어느 날 별똥별을 볼 때 그 순간적으로 나도 저 별똥별처럼 지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듯이 네.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러 나가서 얼굴을 수없이 보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러 갔는데 내 표정이며 눈빛이며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싶었던 눈빛도 아니고 표정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가볍고 속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수련이라고는 하나도 안 된 그런 표정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나는 공부를 계속 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공부해서 저 정도 표정을 그리고 저 정도 눈매를 갖는다면은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오후에 가서 자퇴를 했죠. 그냥 바로 그만두신 거예요? 자퇴를 하고 그냥 어디 아주 편벽한 곳에 나를 갖다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중국이죠. 그런데 그때 또 우주 대자연이 나를 도와서 그런지 서강대학하고 중국 흑룡강대학하고 국교가 수립이 안 돼 있는 네. 나라하고 서로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런 또 좀 징검다리가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 제도는 이용하기가 또 어려운 게 비자나 이런 거는 전혀 관여할 수 없잖아요.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끼리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나라에서 해줘야 할 일들은 전혀 해줄 수 없는 그런 묘한 어떤 상태였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여차여차한 방법으로 친척 방문 비자를 얻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때 한 2년 동안 아주 좀 이렇게 야성적으로 공부하신 건 아닌가요? 그때 이제 말을 배웠죠. 중국어를 배우시고. 그때 말을 배우고 네. 내가 중국 갈 때 말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한 2년간 중국 말 배우고 그다음에 중국 돌아다니고 그렇게 2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2년 세월을 보낸 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겨우 도달한 곳이 여기다. 겨우 갖게 된 눈매가 이 꼴이다. 겨우 가진 표정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알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갔죠. 근데
그 중국 가실 당시에 처자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살짝 드는데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죠. 예. 무책임한 행동인데 그때는 내가 너무나 뭐라고 할까 절박했다고 할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구했죠. 부인께. 예. 부인께서 선뜻 가라 그러시던가요? 그냥 결정을 해서 말했어요. 통보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동의를 또 잘 해주고 그래서 네. 두고두고 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살면서. 예 갚아야죠. 네. 잘하고 계시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2년 동안 중국에서의 어떤 보낸 기간이 발판이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92년도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맺어지고 정식으로 건너가서 동양 철학을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예, 제가 그 중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네.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저자가 북경대학 철학과 교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국에서 국교 수립되기 전에 있으면서 하얼빈에 있었거든요. 네. 하얼빈에 있으면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중국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데리고 갔죠. 네. 중국을 가서 이제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네. 다시 한번 그 교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이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공부를 놓지 마라. 네. 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그 국교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북경대 입학해서 네. 그 교수님을 내 지도 교수님 삼아서 이야.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목표를 딱 이루시면 그걸 향해서 돌진하시는 분이시네요. 교수님은. 나는 그런 경향이 없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난 결과를 보면 또 그랬던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북경에서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장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예. 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 불교하고 도교하고 오랜 이론 투쟁 과정을 겪은 다음에 네. 오랜 이론 투쟁이라는 것이 도교 입장에서는 불교 이론을 대폭 수용해서 비옥해진 그런 도교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해석한 장자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교와 불교의 이론 투쟁을 연구했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서 나온 장자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노자 장자 하면은 저는 딱 네 글자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무위자연. 예. 이렇게 심오한 철학을 너무나 그냥 그런 말로 그냥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라고 깨닫지만 아직도 어떤 바탕에 노자 장자 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게 제가 박혀 있는데 좀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의 질서. 네.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좋은 거냐. 그러니까 그 자연의 질서를 삶의 질서로 응용해 보자. 네. 라는 뜻이지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아니요. 근데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는 이 세상에는 만들어진 길이 있다. 예.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눈금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길과 눈금은 인간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들이 정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 길을 찾고 그 눈금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육아의 기획이에요. 예. 도가는 이 세상에 눈금과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길은 사람이 다녀서 만들어진 것이 길이다. 예. 그다음에 눈금도 사람이 네가 자연의 원리에 맞춰서 네가 새기는 거다. 네가 새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나 있는 길을 착실히 가자. 이러면 육아가 되고 네. 아니야 내 길을 내가 닦으면서 가자.
이러면은 도가가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능동적이고 본인이 주체가 되는 삶을 그렇죠. 강조하고 훨씬 있네요. 능동적이고 본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지향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아는 모더니즘에 가깝고요. 네. 도가는 현대주의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깝습니다. 네, 네. 장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오죽하면 왕이 사신을 보내서 높은 지위와 네. 많은 연봉을 보장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예, 거절했죠. 네. 거절했는데 그 샤신이 와서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흙밭이라도 진흙밭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더라도 내 스스로의 쾌락에 만족하며 살겠다. 관직 같은 거는 안 맡겠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읽으면은 관직을 하는 거는 도가적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진흙밭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는 것은 도가적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네. 근데 장자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해요. 자기만의 쾌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을 살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리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장자가 볼 때는 장자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을 살아야 당신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현실적인 성취도 매우 창의적으로 커질 것이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을 맡느냐 안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서 솟아나는 것, 그것이 즉 너만의 쾌락이 관직이라면은 관직을 맡아라. 그런데 너만의 쾌락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 네.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은 너는 그것을 잘할 수도 없고 그것을 버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도 도움이 안 돼. 지금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들으니까 장자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장자와 관련해서 삶의 실력 장자를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동하는 철학자, 동양철학의 대가,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의 최진석 이사장이었습니다.